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아니 있었다고 전해지는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 셋이 동시에 입덧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인 대감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석 달이 넘었다는 겁니다. 아니, 과부들 배가 왜 불러오는겨?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가락질이 쏟아집니다. 과부 셋과 한 집에 사는 남자는 딱 한 명. 얼마 전 천도제를 지내러 온 덩치 큰 떠돌이 스님뿐이었죠. 과연 이 집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반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출발합니다. 일부 송대감 가문의 번영과 그림자. 재산은 많으나 자식은 없는 집안.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송대감이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송대감은 대대로 내려온 양반가의 종손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토지만 해도 수백 마지기,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나고 하인만 수십 명이 넘는 부자 중의 부자였죠. 그런데 이 집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대감은 첫 부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말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재혼을 했지만 둘째 부인도 딸만 둘을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감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 부인을 들이시지요.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송대감은 세 번째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꺼번에 3명의 여인을 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지만 재산이 많았던 송대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첫째 부인 김씨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학식은 있으나 집안이 기울어 혼처를 찾지 못하던 25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보통이었지만 현숙하고 살림을 잘한다는 평이었죠. 둘째 부인 박씨는 중인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가 역관이었습니다. 23의 나이에 미모가 출중했고 음악과 시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셋째 부인 이씨는 가장 어린 21살로 작은 지주의 딸이었습니다. 성격이 밝고 활달했으며 집안일을 돌보는데 재주가 있었죠. 간절한 기도와 헛된 희망. 송대감은 세 부인과 함께 열심히 대를 잇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기도발이 좋다는 절을 찾아가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고 아들 점지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세 부인 모두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감님, 이번 달도. 알겠소. 하늘의 뜻인가 보오. 송대감의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이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이 저리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아마도 조상 중에 덕을 쌓지 못한 이가 있었나 보네. 저 집안대는 끊어지겠어. 사촌 동생 송치문의 등장. 바로 이때 한 사람이 송대감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촌 동생 송치문이었습니다. 송치문은 송대감과는 할아버지, 대에서 갈라진 먼 친척이었습니다. 한때는 양반이었지만 아버지 대에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한 집안이었죠. 형님, 그동안 안부도 모지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자네, 그간 어찌 지냈나?
형님만 못하지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치무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송대감 집안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송대감에게 아들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직계 자손이 없을 경우 가까운 친척 중 남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치무는 바로 그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자주 들러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그러게나 친척 안에 오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송치무는 그날부터 자주 송대감 댁을 드나들며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는지, 곳간에는 쌀이 얼마나 있는지, 노비는 몇 명인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부 역병과 대감의 죽음, 마을을 덮친 역병. 그해 봄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서 시작된 병이었습니다.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괴질이었는데 한 번 걸리면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소문이었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 출입을 막으시오. 시장도 당분간 열지 마시오. 관아에서는 급히 통행금 지령을 내렸지만 이미 병은 퍼진 뒤였습니다. 송대감 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인 1명이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2명, 그 다음 날에는 4명.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방에서 나오지 마시오. 병자와는 접촉하지 마시오. 송대감은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감님, 이 병은 제가 처음 보는 괴질입니다. 약이 듣질 않습니다. 송대감의 감염. 그러던 어느 날 송대감도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안 됩니다. 새 부인이 부랴부랴 간병을 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송대감은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들,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대를 이어야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 송대감은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 부인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이제 오래지 않은 것 같소. 대감님, 무슨 말씀을? 곧 나으실 겁니다. 송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평생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오? 아들 하나 보는 것이었소. 그런데 하늘은 끝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소. 새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재산이 모두 무슨 소용이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송대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그러나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심한 기침이 터져 나왔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감의 죽음. 그날 밤 송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48의 나이였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대감님. 새 부인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집안은 삽시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곡소리가 사흘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문을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재산 분배를 노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치문이었습니다. 송치문의 본색. 아이고, 형님. 송치문은 영전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송치문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재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토지 문서가 어디 있는지, 금은보화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는 또한 다른 친척들을 만나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제가 형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 집안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겠지요. 법이 그러하니 장례를 치르고 나흘째 되는 날, 송치문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세 과부가 모여있는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형수님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이제 상주 노릇도 끝났으니 앞으로 일을 의논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이십니까? 이 집안 말입니다. 형님도 가셨고 자식도 없으니 이제 이 집안의 대는 제가 이어야 합니다. 새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직계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가문을 잇는 것이 조선의 법도입니다. 송치문은 품 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관하에서 확인받은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고인과 가장 가까운 친척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쫓겨날 위기의 과부들. 그러니 형수님들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째 부인 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나가야 합니까? 이 집은 대감님의 집이고 우리는 대감님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저입니다. 형수님들은 고인의 부인이시니 물론 쫓아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송치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채 구석의 작은 방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생을 보내십시오. 물론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파렴치한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우리 대감님의 친척이란 말입니까? 두 번째 부인 박 씨와 세 번째 부인 이 씨도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송치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관하에 호소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불리해지실 겁니다. 세 과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이제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삼부 현각 스님의 등자, 천도제의 약속. 그날 밤 세 과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감님, 대감님은 어찌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셨습니까? 첫째 부인 김 씨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님, 그날 밤 대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다 못하셨지 않습니까? 둘째 부인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언가 부탁을 하시려다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세 부인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송 대감이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 했지만 기침 때문에 끝내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혹시 대감님께서 무슨 준비를 해두신 것은 아닐까요? 설마.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세 부인은 남편의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남겨둔 편지나 유언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방문개, 그날 밤 이경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쾅, 쾅, 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올까? 세 부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인을 시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계십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밝혀보니 낡은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 보통 스님과는 달랐습니다. 키가 장대처럼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승복 위로 우람한 근육이 비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인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소승은 현각이라 하는 떠돌이 승려입니다. 송 대감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늦었지만 조문차 왔습니다. 대감님을 아셨습니까? 예. 대감님께서는 소승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천도제의 약속, 새 과부가 급히 나왔습니다. 스님, 대감님께서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대감님께서는 당신이 머지않아 세상을 뜰 것 같다며 돌아가신 후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은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천도제 비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아닙니다, 스님. 아직 49제도 지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와주셔서 천도제를 지내주신다면 대감님께서도 편히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인이 스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럼 소승이 여기서 49일 동안 머물며 천도제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각 스님은 송대감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스님, 현각 스님이 머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 여러모로 이상했습니다. 먼저 스님치고는 너무 힘이 셌습니다. 어느 날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패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인 서너 명이 힘을 합쳐 굵은 통나무를 옮기는데 현각 스님이 지나가다 보고는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허!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힘이 세십니까? 소승이 젊어서 무술을 익힌 적이 있습니다. 몸이 좀 건강한 편입니다. 현각 스님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통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도끼를 내리치면 그것이 한 번에 쪼개졌습니다. 쪼개진 나무는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스님, 보통 내기가 아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괴력의 정치. 또 다른 날에는 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두레박으로 몇 번을 나르지만 현각 스님은 큰 물통을 우물에 직접 넣어 한 번에 가득 채워 들고 왔습니다. 그 물통의 무게는 대략 80근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것을 한 손에 들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스님, 무겁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는 가볍습니다. 하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분은 분명 무인 출신이다. 스님이라지만 필시 전쟁터를 누빈 장수가 분명해.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각 스님이 머무는 사랑채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퍽, 퍽. 마치 무언가를 치는 듯한, 수련을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하인 하나가 몰래 엿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현각 스님은 상의를 벗은 채 나무 기둥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흉터가 있었고 근육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헉. 하인은 소리도 못 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분명 저 스님은 평범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사부 빌런의 침고, 송치문의 재등자, 현각 스님이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송치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하인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깡패처럼 생긴 자들이었습니다. 형수님들, 그간 안녕하셨소. 송치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 계시더군요. 제가 나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대감님의 부인입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인 박 씨가 대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제 집입니다. 관아에서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송치문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그때였습니다. 시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각 스님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송치문은 스님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소승은 현각이라 하는 승려입니다. 고인의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천도제, 이미 장례도 끝났는데 무슨 천도제요? 송치문은 비웃었습니다. 어쨌든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니 당신도 당장 나가시오. 첫 번째 충돌. 시주님, 아직 49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현각 스님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게 요구를 해. 썩 꺼지지 못할까. 송치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송치문이 데려온 하인들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 땡중 놈을 끌어내. 현각 스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주님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사악함을 물리치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이놈이 지금 나를 사악하다고? 송치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 놈을 때려 눕혀 다리라도 부러뜨려.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인이 스님의 손날에 맞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인은 스님의 주먹에 배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하인은 스님이 발로 밀어내자 대문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하인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놈이 가히. 송치문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관아 군사들을 데리고 오겠다. 송치문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과부들의 안도와 의지. 하인들을 물리친 후 새 과부는 현각 스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첫째 부인 김씨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 쫓겨났을 것입니다. 별 말씀을. 소승은 다만 고인의 부탁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현각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 과부는 스님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무언가. 특히 가장 젊은 셋째 부인 이 씨는 스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스님은 수행자신데.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송치문의 복수 계획. 한편 송대감 댁에서 쫓겨난 송치문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저 땡중 놈 때문에. 저 놈만 없으면 과부들을 쉽게 쫓아낼 수 있는데. 그는 꾀를 냈습니다. 그래, 저 놈의 약점을 찾아야 해. 스님이라면 계율을 지켜야 하지 않나. 송치문은 마을에 건달 며칠 더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스님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하라. 무슨 잘못이든 찾아내야 한다. 며칠 동안 건달들은 송대감 댁 주변을 맴돌며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현각 스님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염불을 하고 낮에는 허드레시를 하며 밤에는 경을 읽었습니다. 이 놈이 정말 스님 노릇을 똑바로 하는군. 송치문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달 하나가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소리? 스님이 묵는 사랑채에서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무술 수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술 수련. 스님이? 송치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저 놈이 가짜 스님이 아닐까? 오부금기된 사랑과 임신, 밤의 방문, 현각 스님이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49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 첫째 부인 김 씨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둠 속에서 큰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김 씨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스님, 어찌? 고인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현각 스님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당신들이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질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인 소승은 스님이 아닙니다. 현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승의 진짜 정체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알아주십시오. 소승은 대감님의 부탁을 받들어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러나 김씨 부인은 이미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의 몸인데 대감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기 위한 의로운 일입니다. 현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을 비췄을 뿐입니다. 세 부인 모두에게. 그 후 며칠 동안 현각 스님은 둘째 부인 박 씨와 셋째 부인 이 씨의 방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세 부인 모두 처음에는 당황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현각이 전한 남편의 유언을 듣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지켜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부탁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승은 고인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밝히겠지만 소승에게는 이 집안의 씨를 남길 자격이 있습니다. 새 부인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과부로서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유언이고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면, 게다가 현각 스님은 보통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믿음직하고 은근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세 부인 모두 현각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임신의 조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셋째 부인 이 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그녀는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부인 박 씨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첫째 부인 김 씨도 월경이 끊겼습니다. 세 부인은 서로를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기쁜 것은 아이를 가졌다는 것, 두려운 것은 과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였습니다. 마을의 소문. 그러나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 부인의 입덧과 변화된 체형은 하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부인 마님들께서 요즘 이상하십니다. 아침마다 토하신다던데 배도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고,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곧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송대감댁 과부 셋이 모두 임신했다던데. 말도 안 돼. 대감님은 돌아가신 지 벌써 넉 달이 넘었는데. 그럼 누구씨야? 혹시 그 스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과부가 스님과 정을 통했다니. 세상에 이게 무슨 파렴치한 짓인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셋 다.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장에 나가던 하인들은 온갖 험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송치문의 기회. 이 소문을 들은 송치문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제 저놈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 그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모으고 하인들을 매수해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과부들이 스님과 간통을 했습니다. 밤마다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안채로 드나드는 것을 봤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자 송치문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님, 큰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관하의 소환. 며칠 후 관하에서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송대감댁 과부색과 현각이라는 승려는 관하로 출두하라. 세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현각 스님은 태연했습니다. 부인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계획이라뇨?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고인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육부 정체 공개와 대단원, 관하 재판. 관하 마당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과부가 스님과 바람났다던 그 사건이지? 어디 보자. 어떻게 되나?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치문은 고발인 자리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 과부는 머리를 숙인 채 죄인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이 현각이라는 승려냐? 그렇습니다. 과부 셋과 간통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간통은 아닙니다. 그럼 임신은 어떻게 된 것이냐?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송치문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또님, 저 파렴치한 놈은 스님 행세를 하며 과부들을 유혹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멍석말이를 해야 해. 불륜을 저질렀으니 곤장 100대는 맞아야지. 그때였습니다. 현각 스님이 입고 있던 승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승복이 벗겨지자 현각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십 개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빈 장수의 몸이었습니다. 나는 승려가 아니다. 현각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이름은 석보, 송대감의 이복 동생이다. 충격의 반전.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송대감의 동생? 송치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석보는 품 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나는 송대감의 아버지와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다. 신분은 낮았지만 무과의 급제의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님, 송대감께서 죽기 전에 쓴 진짜 유언장이다. 사또가 유언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송모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평생 하늘 품고 살았다. 내가 죽거든 내 이복 동생 석보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 석보는 비록 서자이나 내 아버지의 피를 이은 형제이다. 그가 내 부인들에게 씨를 남겨 대를 잇게 하라. 이는 내 진심 어린 유언이다. 그리고 유언장 끝에는 송대감의 옥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전되는 상황.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진짜로 보이는구나. 옥도장도 확실하고. 사또님, 이것은 가짜입니다. 조작입니다. 송치문이 발버둥 쳤습니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증거도 없이 무슨 소리냐?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석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죽은 후에 스님 행세를 하고 들어가 형수님들에게 씨를 남기라고요. 왜 스님 행세를 했느냐? 송치문이라는 자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인 신분으로 들어가면 그 자가 경계할 것이고 스님으로 위장하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석보는 송치문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예상대로 이 파렴치한 인간은 형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송치문이 부정했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정의의 실현.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니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또님, 송치문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송치문, 내가 죄를 지었다. 예. 너는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며 무고죄로 선량한 사람들을 모함했다. 곤장 100대에 처하고 유배를 보낸다. 아닙니다. 사또님. 송치문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아기는 벌을 받아야지. 사또님 만세. 재판이 끝나고 석보는 정식으로 송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서자 출신이지만 고인의 유언과 사또의 판결로 가문을 이을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새 부인과도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세 부인 모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 대신 축하를 보냈습니다. 새 아들을 한꺼번에 낳다니, 저 집안은 복이 많은 집안이야. 역시 조상의 음덕이 있었나 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문과의 급제에 벼슬을 했고, 둘째 아들은 무과의 급제의 장군이 되었으며, 셋째 아들은 학자가 되어 이름을 날렸습니다. 송씨 가문은 다시 번영했고, 석보는 훌륭한 가장이 되어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하늘은 의로운 자를 돕는다. 간사한 자는 망하고 정직한 자는 흥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은 형님의 유언을 받들어 스님으로 위장해 가문을 지킨 석보의 이야기였습니다. 과부 셋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스캔들 같은 사건이 알고 보니 형제 간의 깊은 우애와 가문을 지키려는 의로운 계획이었다는 반전이죠.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에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색이 들어갔지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둘째, 욕심은 결국 망하게 한다는 것.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교훈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